힘들어 주시네요. 네, 저도 한번 인사드릴게요. 직원들이니까. 일단 점심 시간인데 귀한 점심 시간을 포기하시고 저를 보러 오신 것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다 포기하신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또 드시면서 강연 들으셨으니까 너무 편하고 너무 좋은 분위기인 것 같은데 저는 아까 이제도 소개하셨듯이 광주 가서 잠깐 강연하고 왔었어요. 몇 달 전에. 개인적으로 너무나 보람찬 강연이었고 그때 외국인 눈으로 보는 한국의 어떤 독립운동사 이제 했었는데 아쉽게도 너무 짧았어요. 그때 1박 2일밖에 못 갔거든요. 그래서 잠깐 가서 강연하고 강연 끝나고 조승연 작가님이랑 같이 맥주 한잔하고 바로 다날 바로 다시 왔는데 오늘은 맥주가 없고 주스로 때워야겠죠. 어쨌거나 오늘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여기 외교부 직원들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한번 봐가면서 오 대다수 직원들이시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 오신 분 한 20분 계신다고 들었어요. 네네. 그분들은 일단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뭐 사연 이제 적어야 된다면서요. 왜 꼭 와야 되는지 혹시 뭐라고 쓰셨어요? 점심시간이고 월요일 아침인데 왜 오셨어요? 왜? 도대체 왜? 뭐라고 쓰셨어요? 말씀해주세요. 뭐라고 쓰셨어요? 네? 아 그래요? 오 그러면 또 왜 오셨어요? 네네 감사합니다. 외교사에 관심이 많으시군요. 핑계 아니죠? 네. 진짜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일단 우선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주제가 이제 독일이 과거사를 어떻게 극복하고 또한 이제 유럽의 주력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그런 강연인데요. 앞서서 지금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독일은 잘 하고 있어요. 네, 잘 하고 있는데 약간 한국에서 조금 독일에 대한 좀 미화된 이미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너무 좋은 것들 많이 이제 보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독일이 항상 모범 국가로 뭐 과거사를 극복하고 또 유럽에서 굉장히 잘 활동하고 있는 모범 국가로 많이 꼽히긴 한데 물론 잘 하고 있어요. 다만 조금 안 좋은 것들도 있어서 그것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 역할 중에 하나가 독일에 대한 너무 좋은 선입견도 없애는 것도 제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독일에는 그런 관용어가 많이 있어요. Es ist nicht alles Gold, was glänzt.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빛이 나는 모든 것은 다 금이 아니다. 그러니까 독일이 굉장히 약간 국제 무대에서도 좀 빛나는 국가 중 하나로 꼽히긴 한데 다 금은 아니에요. 저희도 우리만의 문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것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침에 뉴스 확인했는데 우리 주제 관련해서 좀 독일 뉴스 딱 두 가지 있더라고요. 일단 과거사 극복하는 나라로 좀 오늘 좀 화제된 뉴스가 있었는데요. 올해 지금 페기다 운동의 5주년이에요. 그래서 독일 드레스덴에서 페기다가 다시 큰 시위를 했었는데요. 페기다 혹시 뭔지 아세요? 잘 아실 거라고 믿어요. 외교부 직원들답게. 네. 페기다는 사실 시민운동인데 이제 난민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너무 많은 난민들이 온다고 주장하는 일반 시민들인데 이제 독일을 위한 대안이라는 약간도 아니고 사실 극우 정당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당이랑 좀 가깝게 협력해서 굉장히 크게 이제 시위하고 메르켈 반대 시위하고 그리고 조금 많이 국가주의를 주장하는 그런 시위예요. 그래서 지금 5주년인데 다행히도 반대 시위도 많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옛날에 비해서 훨씬 더 그게 너무나 그래도 반가운 뉴스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브렉시트 얘기도 나왔어요. 이제 유럽 얘기도 해야 되니까 브렉시트 관련해서 딜 이제 아마 오늘이나 내일쯤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추측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주제 관련해서 이런 좀 뉴스들 또 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강연을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눴는데 일단 독일의 과거사, 즉 극복 역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유럽 연맹 내에서의 독일의 역할에 대해서 그리고 독일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해주고 있는지 그리고 독일도 얻은 것도 분명히 있을 거니까 그런 역할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 또 같이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그 과거사 극복하는 것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는 독일이 잘 극복했나요? 과거사를? 잘 극복했어요?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혹시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좀 특별한 이유들이 있을까요? 자연스럽게 말씀해 주셔도 돼요. 혹시 뭐 좀 떠오르는 이벤트가 있거나 떠오르는 이미지나 이런 거 혹시 있으실까요? 없으세요? 그러고요. 그럼 제가 말씀드려야겠네요. 네. 저는 독일 그 과거사 극복 관련해서 좀 중요한 이벤트 3가지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나름 어제 카페에서 머리 굴리면서 정한 그런 이벤트들인데요. 자, 첫 번째 이벤트는 바로 아마 한국에서 많은 관심을 얻지 못했고 사실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인데 제가 한번 적어 드릴게요. 바로 68혁명이에요. 68혁명. 들어보셨어요 혹시? 많이 들어보셨구나. 좋네요. 저번에 다른 방송에서 차이나는 클래스라는 방송 이제 패널로 나갔는데 거기 김누리 교수님이라는 굉장히 좋으신 교수님이 나와서 이제 독일의 그 68혁명하고 통일돼서 얘기했는데 패널들이 사실 68혁명에 대해서 잘 듣지를 못했더라고요. 저도 학교에서 자세히 안 배웠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68혁명이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까 머리 끄덕끄덕 거리신 분들? 68혁명이라고 하면 혹시 어떤 이미지예요? 프랑스. 좋네요. 또 그렇죠. 프랑스부터 시작했으니까요. 68혁명. 또 뭐가 있을까요? 히피. 맞아요. 히피. 또 있나요? 그렇죠. 프랑스하고 히피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맞아요. 68혁명은 프랑스부터 시작하다가 독일로 벌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서유럽 그리고 동유럽 그리고 미국까지 그리고 심지어 태평양 건너서 일본까지 벌어진 혁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혁명의 제일 기본적인 핵심이 뭐냐면은 일단 반전, 즉 월남전 반대하는 그 히피 운동 그리고 일반 사람들도 그런 운동이고요. 그 다음에 독일 내에서는 교육, 대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시위했었어요. 그러니까 학생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학생 운동인데 학생들은 뭘 요구했냐면은 요구는 교육은 기본적인 인권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형편과 상관없이 똑같은 교육을 받아야 되고 기회 평등성을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교육 기본적인 인권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독일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반전, 즉 월남전 반대하는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독일에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바로 과거사 우리가 극복해야 되고 우리가 반성해야 된다는 그런 정말 큰 목소리를 냈었어요. 학생들이. 왜냐면은 1968년까지만 해도 독일에서 사실 반성이 전혀 안 돼 있었어요. 놀랍죠? 68년 이전의 독일은 반성 안 하는 독일이었어요. 물론 우리가 전범들 재판도 있었고 뭐 사형도 많이 당했지만 결국 미국 그거 시켰으니까 솔직히 독일 내에서는 그런 반성 문화 별로 없었는데 독일도 일본과 비슷하게 전범들이 2차 대전 끝나고 나서도 정치나 경제에서 너무나 높은 위치로 많이 올라가서 활동했었단 말이죠.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상징적인 하나의 이벤트가 있었어요. 국회인데 이제 나치였고 나치 정당에서 계속 활동했던 사람이 독일에서 지금 계속 정치하고 있었는데 국회 안에서 어떤 여자가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때렸어요. 그리고 Du Nazi Schwein이라는 말을 외쳤어요. 이 나치 돼지야. 참고로 독일에서는 돼지는 굉장히 안 좋은 욕이에요. 한국처럼 밥을 좀 많이 먹는 귀여운 그런 표현 아니고요. 돼지라고 하면 굉장히 안 좋은 한국에서는 이제 새끼 개 그런 비슷한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나치 슈바인이라고 부른 거죠. 이제 욕한 거예요. 근데 그 사건이 굉장히 상징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정치인들도 또 경제 분야에서 그리고 사회 분야에서도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 학생들은 거의 정말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학생 운동을 통해서 생기는 이제 반성 문화가 사실 68혁명부터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또 하나의 중요한 이벤트는 바로 이어서 거의 69년에서 70년대쯤인데요.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윌리 브란트 총리. 윌리 브란트 총리.
윌리 브란트라고 하면 혹시 떠오르는 사진이 있으세요? 끄덕끄덕거리시는 분들 많은데 말씀 안 해주시네요. 네, 바로 무릎 꿇은 장면이죠. 윌리 브란트 총리가 이제 독일의 사회민주당 총리였고 69년에 이제 취임하고 69년 70년 때쯤에 폴란드 마소로바 가서 이제 거기 그 추모 그 공원에서 무릎 꿇은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그날 비도 많이 오고 했는데 미끄러워서 넘어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소문들도 많이 돌고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본인은 거기 앞에 서서 자기도 그거 기억하지 않았대요. 기억하지 않았고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그날 그 마소로바 가서 비가 오는 상황에서 결국은 너무나 이제 마음 슬프고 반성하는 그런 느낌으로 그런 마음으로 결국 무릎 꿇고 묵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브란트 총리에 대해서 사실 옛날에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왜냐면 뭐 재단도 많고 학교도 많고 하는데 솔직히 어떤 사람인지 잘 몰랐어요. 어떤 인물인지. 근데 방송하면서 많이 알게 됐는데 저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약간 그 당시 독일의 어떤 약간 오바마 역할을 했다고 해야 되나? 예, 뭐 오바마도 모르는 건 다 금이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소통하고 협력, 평화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활동했던 총리예요. 그래서 브란트는 동방 정책이라는 걸 펼쳤어요. 동방 정책이 뭐냐면은 동독 향해서 평화로운 이제 김대중이라고 하면은 햇볕 정책 같은 그런 정책을 펼쳤는데 물론 잘 되진 않았어요. 초반에는. 초반에 잘 됐었어요. 초반에 잘 되다가 나중에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70년대부터 접근을 통한 변화 정책을 펼쳤어요. 접근을 통한 변화. 만들 도시 안내어흥이라는 굉장히 어려운 표현인데 동방 정책을 펼치고 동독이랑 좀 많은 소통을 하기도 했고 그래서 특히 문화 교류하고 경제 교류에 많이 집중했고 결국 동독하고 좀 좋은 관계를 가지려고 했는데 문제 뭐냐면은 문화 교류 되게 좋잖아요. 문화 교류 많이 해야 되는데 문제 뭐냐면은 생각보다 잘 안 됐어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서독 예를 들면 오케스트라나 공연당이 이제 동독 공연하러 가잖아요. 갔는데 거기서 공연 막 열심히 했어요. 뭐 뮤지컬이든지 오페라든지 콘서트라든지. 근데 페이를 받아야 되잖아요. 페이를 어디서 받았을까요? 동독 정부에서 받았어요. 근데 그 동독 정부에서 주는 페이를 그 화폐를 가지고 서독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못 쓰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다 써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얼마 안 되니까 이제 공연 끝나고 거기서 그냥 마트 가서 슈퍼 가서 그냥 맥주랑 음료수 같은 거 과자랑 이런 거 이제 사놓고 먹으면서 국경으로 가서 다시 맨손으로 다시 동독 그 서독으로 넘어갔어요. 예, 기분이 안 좋았겠죠. 열심히 일했는데. 예, 그리고 반대쪽으로도 동독 예술가들이 서독 가서 예를 들면 그 월프 비단만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가수가 있는데 서독에서 공연했었어요. 근데 공연하다가 이제 중간에도 막 멘트해야 되잖아요. 예, 이거 털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이거 털었는데 동독 정부를 좀 많이 비판했어요. 네. 그래서 못 돌아갔어요. 못 돌아가게 했어요. 뭐 우리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잘 된 거잖아요. 자기는 지금 그냥 서독에서 활동하면 되니까. 문제는 자기 가족이랑 집이랑 이런 거 다 동독에 있었고 자기가 지금 이민 계획도 없었던 상황이었으니까 이런 문제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한 몇 년 동안 그런 문화 교류 하다가 결국 끊겼어요. 예, 나중에 다시 잘 됐지만 어쨌거나 윌리 브란트 역할은 반성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했었어요. 그러니까 무릎 꿇고 그 반성하는 장면이 정말 독일 그 과거사 반성 분야 관련해서 제일 상징적이고 제일 핵심적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이벤트. 여러분 아마 감이 오실 것 같은데 두 가지 숫자가 있어요. 89년 그리고 90년. 89년하고 90년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일단 혹시 1989년 11월 9일 날 맞아요. 베를린 장벽 붕괴 누가 언급해 주셨는데 우리한테 너무나 중요한 이벤트였죠. 너무나 중요한 이벤트였고 그 다음에 다음 해 한국의 개천절인 10월 3일 1990년 10월 3일에 독일이 공식적으로 통일됐어요. 저는 그거 저한테 너무나 의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 개천절도 어떻게 보면 나라가 처음으로 생긴 이제 하늘이 열리고 막 그 전설에 따라서 지금 고조선이 어느 정도 생겼다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맞춰서 새로운 독일이 탄생했던 같은 날. 예, 좀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하지만 이거 왜 지금 우리 과거 판성 관련해서 왜 중요할까? 독일이 그냥 통일했는데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독일이 처음으로 언제 통일했냐면은 1871년에 처음으로 통일했어요. 그 전에 여러 가지 막 지역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는 이제 비스마르크라는 총리 밑에서 독일이 처음으로 통일했어요. 세 가지 전쟁 치른 후에 먼저 덴마크랑 전쟁을 치르고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 헝가리랑 전쟁을 치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랑스랑 이제 전쟁을 치른 다음에 통일했는데 이제 여러분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국제관계 이론에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Balance of power, 즉 힘의 균형이라는 건데 힘의 균형이 어느 정도 맞아야지 서로 공격할 수 있는 확률이 줄어든대요. 근데 갑자기 통일된 독일이 커지고 이제 유럽 대륙에서 그 힘의 균형이 깨지니까 결국은 1차 대전까지 갔다고도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힘이 커지고 이러니까 통일했으니까 갑자기 이제 그런 비인간적인 그리고 비인류적인 그런 현상까지 벌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독일이 또 통일하려고 하니까 주변 국가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안 돼. 또 그러면 1차 대전이 있었지, 2차 대전이 있었지. 지금 독일이 통일하면 뭐 냉전치기치 막 끝나가는 그 상황인데 지금 독일이 만약에 통일되면 3차 대전까지 벌어지는 거 아닐까? 그래서 주변 국가들이 굉장히 많이 반대했는데 무엇보다도 이제 뭐 프랑스, 영국 그리고 소련, 미국은 딱히 반대하진 않았지만 만약에 독일이 통일하면 무조건 네이토 회원국이 돼야 되는데 그것도 구소련이 당연히 반대한 거죠. 그러니까 엄청 갈등이 있었는데 여기서 지금 중요한 인물 한 분 계세요. 콜 총리. 되게 멋있게 들리잖아요. 근데 콜이라는 그 성은 사실 배추라는 뜻이에요. 배추 총리가 이제 세 가지 약속을 했는데요. 이제 주변 국가들이 다 반대하기 때문에 세 가지 약속을 합니다. 뭐냐면은 첫 번째 약속, 우리가 다시 절대 다른 나라의 국경선 해치지 않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프랑스하고 폴란드를 비롯해서 다른 주변 국가, 우리가 굉장히 많은 주변 국가들이 많잖아요. 한 9국가 정도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우리는 폴란드하고 프랑스를 비롯해서 다른 나라의 국경선을 해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합니다. 두 번째 약속은 우리가 ABC 무기를 가지지 않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ABC는 뭐냐면은 영어 잘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A는 Atomic Weapons, 핵무기, B는 Biological Weapons, 그리고 C는 Chemical Weapons, 그렇죠? 화학 무기, 그 다음에 뭐 생물학적인 무기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핵무기를 가지지 않겠다는 약속,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한반도에도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마지막 약속은 우리가 군사력을 37만 명으로 줄이겠다. 그 이상은 절대 가지지 않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그 세 가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주변 국가들이 결국 독일 통일에 동의했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독일 통일했는데 주변 국가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반성하고 다시는 절대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세 가지 이벤트, 68혁명 그리고 윌리 브란트 총리의 무릎 꿇은 장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베를린 장벽 붕괴 그리고 독일의 공식적인 통일가 결국은 독일 과거사 반성에 제일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자연스럽게 물어보셔도 돼요. 괜찮아요. 저만 떠들면 목이 마르거든요. 없으세요? 네, 그럼 목이 마른 채로 계속 하겠습니다. 자, 괜찮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내용들을 제가 조금 최근에 이 68혁명의 중요성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너무나 인상 깊어서 오늘 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었고 다른 얘기들은 요즘은 사실 많이 했었어요. 근데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저도 어제 카페에서 머리를 굴리면서 이제 알게 됐던 되게 중요한 내용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독일이 유럽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목이 그렇게 마르진 않아요. 자, 이제부터 독일이 유럽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유럽 하면 독일이 주력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프랑스하고
제일 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예, 맞는 말인데 왜 그런지 그리고 독일이 어떤 노력을 하는지 저도 사실 자세히 잘 몰라요. 메르켈 총리 그리고 그 전에 콜 총리 그리고 뭐 숄더 총리 의 역할들이 굉장히 컸던 것 같은데 근데 독일이 이제 유럽 연맹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일단 독일이 좀 단순한 이유인데 독일이 왜 유럽의 주력이 됐을까요? 첫 번째 이유 굉장히 단순합니다. 제일 커요. 네, 나라가 제일 커요. 그리고 인구가 제일 많아요. 저희는 지금 현재 인구가 8,270만 명 정도 돼요. 우리가 한반도 아니 대한민국 굉장히 작은 나라라고 얘기하는데 만약에 한반도가 통일되면 북한하고 남한의 인구를 합치면 거의 8천만 명 가까이 되잖아요. 사실 작은 나라 아니에요. 주변 국가들이 너무 큰 형들이 많아서 좀 그렇게 작게 사실 느껴질 수도 있지만 유럽 기준으로 생각하면 거의 독일 수준이에요. 프랑스보다 많아요. 인구가. 대한민국 이제 한반도가. 그래서 우리가 한반도가 작은 나라 뭐라고 얘기하는 거 사실 뭐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독일이 일단 제일 크다는 거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독일이 반성 좀 늦게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유럽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기초부터 바로 했었어요. 바로 1951년부터. 아시겠지만 유럽 연맹은 정치적인 연맹 물론 됐지만 초반에는 경제 연맹이었잖아요. 그래서 유럽 뭐 한국말로 어떻게 번역했는지 모르겠지만 유럽 간철 석탄 연맹이라고 아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그 당시 이제 생겼거든요. 그래서 프랑스가 그 아이디어를 맨 처음에 냈었고 생각해보니까 프랑스 아이디어 잘 찼네요, 그렇죠? 이것도 그렇고 686년도 그러니까 뭐 훌륭한 작곡가들 많고 어쨌거나 이제 1951년 프랑스를 비롯해서 뭐 룩셈부르크,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 이렇게 5국가가 처음으로 어떤 경제 연합을 만들어서 이제 강철 그리고 석탄의 무역을 그런 거래를 굉장히 자유롭게 이제 시작했었어요. 독일이 그때부터 이미 함께 하고 있었어요. 참고로 독일 전범들이 46년부터 49년까지 재판을 받고 사형당하기도 하고 이제 징역 받았는데 무려 2년 후에 바로 경제연합에 들어갔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좀 놀라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반성 빨리 했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어떤 기사를 봤는데 그거 좀 인상 깊었어요. 지리학적인 이유 때문이라는 그런 분석도 있어요. 일본은 섬나라잖아요. 그리고 미국은 일본 빨리 이제 뭐라 해야 되나 반공 연맹 국가로 같이 만들어야 되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했는데 사실 독일도 그렇긴 했어요. 근데 독일 주변 국가들이 다 어느 정도 적이었으니까 빨리 그 나라를 하고 화해해야지 우리도 경제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다시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희망이 있었대요. 그래서 빨리 화해해야 되는데 제일 빠른 방법은 바로 경제협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1951년에 이렇게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반성 얘기 관련해서 콜 총리의 말씀 드렸는데 콜 총리가 1993년에 되게 중요한 역할들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독일이 통일된 지 지금 3년밖에 안 되는데 아직도 이웃 나라들이 엄청 걱정했었어요. 우리가 지금 유럽 연맹을 만들 건데 12나라가 이제 그 연맹을 만들 건데 혹시라도 독일이 너무 강해지면 어떡하지? 여러 가지 걱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콜 총리가 우리 베초 총리가 그때는 되게 중요한 얘기해요. 일단 우리가 화폐를 통합하자. 그거는 또 콜 총리가 냈던 아이디어인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화폐 통합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거예요. 화폐 통합.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그 EU하고 네이토 관련해서 정말 많은 소통과 협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자꾸 어필한 거예요. 콜 총리가. 그래서 EU도 중요하지만 네이토도 중요한데 근데 네이토 너무 집중하면은 또 러시아도 거기서 반대하겠죠. 기분 나빠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러시아하고도 어느 정도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네이토 활동도 같이 하자. 이런 발언도 같이 하고 결국 그런 주장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소통의 활동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독일을 유럽 연맹에 통합시키기에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바로 독일 경제입니다. 독일 경제가 이제 FTA를 굉장히 좋아하고
글로벌한 어떤 경제를 선호하는 경제인데, 그래서 독일 사람들이 항상 얘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독일어 하시는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독일 사람들이 좀 긴 명사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예, 이것도 엄청 길어요. 글로발르, 또 오랜만에 독일어 하니까 스펠링이 틀릴 수도 있어요. Wirtschaft, Politik. 예, 글로발르 Wirtschaftspolitik은 독일 뉴스에서 정말 많이 등장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경제 정책이란 뜻이에요. 즉 유럽 연맹 안에서도 우리가 자유롭게 무역하고 그리고 세계화 시대에서도 그러자는 그런 어떤 경제 정책, 독일의 되게 중요한 하나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메르켈 총리도 그거 자꾸 많이 언급하고 또 지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좀 놀라운 건데, 또 독일이 왜 이렇게 주력이 됐을까? 회비를 많이 내요. 유럽 연맹의 회비라고 이야기는 좀 그렇고 지원금. 그러니까 우리가 유럽 연맹에서 받은 돈보다 독일이 2017년 기준으로 130억 유로 더 많이 내요. 예, 회비를 많이 내요. 예, 그래서 그만큼 발언권도 어느 정도 있을 테고, 그래서 회비를 내는 그런 이유도 확실히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근데 이것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시대에 Pulse of Europe이라는 캠페인이 있어요. Pulse of Europe이라는 캠페인인데, 이 캠페인은 2016년에 프랑크푸르트에서 생겼어요. 독일에서. 그러니까 뭐냐면은 난민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사실 많은 극우 정당들도 생겼고, 아시다시피 많은 나라들이 유럽 연맹을 비판하고 뭐 이제 브렉시트까지 이제 나왔는데, Pulse of Europe이라는 캠페인은 그거를 막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생긴 캠페인이에요. 즉 유럽 연맹 국가들 간에 우리가 많이 소통하고 협력하고 유럽 연맹을 절대 약하게 만들지 말자는 그런 캠페인인데, 이것도 독일에서 생겼어요. 너무나 훌륭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도 정치 활동 많이 하고 정치적인 토론에 참여하면 이거 과연 약한 힘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굉장히 강한 힘인데, 그 사람들이 진짜 항상 주장하는 건 뭐냐면은 유럽 연맹이 솔직히 완벽하진 않아요. 그렇죠? 많은 문제들이 있죠. 뭐 그리스 그 사태도 있었고, 난민 정치도 있었고, 지금 극우 정당도 많이 생기고, 솔직히 이거는 병등한 연맹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여러 가지 비판들이 나오는데, 완벽하진 않아요. 저희도 인정해요. 하지만 이렇게 긴 시간 70년 넘게 유럽 대륙에 전쟁 없던 시절이 없어요. 네. 없어요. 그 가치를 우리께서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평화 시대는 유럽 대륙이 없었어요. 그래서 유럽 연맹에 정말 많은 약점들이 있고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만큼 우리가 평화를 보장할 수 있는 연맹이 또 없기 때문에 이런 캠페인들이 생긴 것 같아요. 그것도 독일에서 생겼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보람 있고 너무나 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중에 이제 뭐 유럽으로 교환학생, 이제 대학교 시절 때 교환학생 가신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되게 중요한 프로그램도 있어요. 에라스무스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에라스무스? 네, 에라스무스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은 교환학생 프로그램이에요. 즉 유럽 연맹 내에서 대학생들이 원하는 나라로 가서 공부할 수 있는 되게 좋은 제도예요. 그래서 에라스무스 제도가 제 알기로는 1987년쯤에 생겼는데 되게 일찍 생겼어요. 생각보다. 저는 얼마 안 된 줄 알았어요. 근데 이미 30년 넘었는데 1870년부터 2017년까지 30년 동안 독일 학생, 대학생 한 65만 1000명 거의 참여했대요. 그래서 이런 대학생 프로그램이 결국은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주는 것 같고, 대학생들이 일찍부터 다른 나라하고 협력하면서 소통하면서 같은 그 인간이라는 것을 또 알게 되고, 소통하면서 더 강한 유럽 연맹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좋은 그런 취지인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라스무스는 여러분도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독일 사람들이 다 알아요. 예, 특히 대학생들은 전부 다 아는 그런 굉장히 좋은 제도예요. 자, 이제 점점 진지해지는 건데, 약간 배추콜 그 얘기 이후로는 좀 많이 진지해진 것 같은데, 근데 뭐 여러분 어차피 외교부 직원들이시니까 그런 좀 소중한 정보를 제가 좀 전달해드리고 싶었어요. 자, 이제는 잠깐 메르켈 총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메르켈 총리의 이미지가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에서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메르켈 싫어요? 좋아요? 아니면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아요? 메르켈이 좋아요? 왜 좋으세요? 난민 정책 때문에. 그쵸. 난민을 받아들이는 정책 때문에. 또 어떤 이미지 있으세요? 메르켈이라고 하면? 네, 맞아요. 그건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원래 말씀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그 얘기 하시니까 제가 그래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얼마 전에 제가 강연 듣다가 알게 된 사실인데, 여러분, 한국 통일이라고 하면은 꼭 한번 생각해봐야 할 되게 중요한 정보예요. 메르켈 총리가 동독 출신이잖아요. 자, 독일이 통일되기 전에 서독에서 이제 보수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기민당하고 이제 SPD 독일의 사회민주당 어느 정도 좀 비슷한 그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두 정당은. 지금 한국도 지금 뉴스 들어보니까 지금 다시 그 여론조사했더니 더불어민주당 조금 약해지고 자유한국당이 조금 다시 커졌잖아요. 이제 어느 정도 지지율이 조금 올라가는데 그래도 왔다 갔다 하잖아요. 독일도 통일 전에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자, 통일됐다. 그러면은 동독 출신들이 들어왔잖아요. 유권자 몇 명 더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의 발언권이 핵심적이에요. 자, 지금 한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반도는 지금 이제 대한민국은 더불어민주당이랑 한국자유당 어느 정도 반반인데, 지금 만약에 통일됐다 생각하면 어떤 통일이든 만약에 합의 통일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유권자 2,500명 더 들어오면 그 사람들의 발언권이 핵심적일 거예요. 그 생각 한번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번에 그 교수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독일 통일하고 나서 메르켈 총리도 동독 출신이지, 월프강 티르스라는 굉장히 유명한 정치인도 동독 출신이지, 우리가 많은 동독 출신들 지금 독일 국회에 들어가 있어요. 한반도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거나 메르켈 총리 동독 출신이고, 그리고 그래도 국제 무대에서 좀 잘 활동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독일 내에서는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렇게 많이들 지지하진 않아요. 많이 떨어졌어요. 그 난민 사태 이후로. 하지만 국제 무대에서 메르켈이 정말 많은 어떤 지원, 어떤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하버드 대학교에서도 정말 좋은 연설을 하셨고 트럼프를 항상 좀 간접적으로 계속 비판하면서, 메르켈 총리는 지금 유럽 그 연맹 우리 의회에서도 어느 정도 얼마 전에 연설을 했는데 거기서 이런 발언을 해요. 일단 지금 우리 더 이상 미국을 믿을 수는 없어요. 물론 미국이라고 직접적으로 얘기 안 했지만 우리가 지금 우리에 의존해야 된다는 말을 했었어요. 그래서 마크론 대통령하고 같이 통합된 유럽 군대를 지지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말 들었을 때는 European Army라고 들으면은 저는 약간 솔직히 조금 무서워요. 물론 이제 안 좋은 취지 아니겠지만 통합된 어떤 유럽 군대라고 하면은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물론 지금 러시아도 어느 정도 조금 폭력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러시아 조금 약간 의심하면서 지금 쳐다보고 있어요, 유럽에서. 그리고 미국은 트럼프 항상 America First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지금 미국을 좀 격리시키는 그런 부분이고, 그러면은 중국이 강해지고 인도 강해지고 러시아도 요즘 좀 의심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통일된 그리고 통합된 어떤 군대 지금 지지하고 있어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메르켈 좀 좋은 얘기도 많이 했었어요. 예를 들면 난민 정책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고 극우 정당들도 많이 탄생했는데 메르켈 딱 한마디 하더라고. 그 사람한테 독일이 150만 명 이상의 난민들 받아들였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독일이 마비됐어요? 마비됐어요? 근데 아무도 대답을 못했어요. 독일이 똑같이 강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비됐어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정책을 끝까지 지지하는 그런 되게 그래도 멋있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고, 그 마지막으로는 이건 제가 아까 백이다 얘기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금 독일 내에서 그리고 유럽 내에서 극우 정당들이 많이 강해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 뿌리를 바로 잘라버려야 돼요. 바로 잘라버려야 되는데 백이다의 뿌리를 우리가 잘라버리지 못했으니까 지금 5주년을 맞이하고 있어요. 메르켈이 무슨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더 이상 이 대륙에서 국가주의와 이기주의에 목소리를 주진 않겠다. 그리고 국가주의와 이기주의를 우리 뿌리를 잘라버리겠다라는 되게 좋은 멋있는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대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 것 같고, 그거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뭐 대한민국에 별로 해당되지 않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죠? 뭐 예멘 난민 사태도 있었고 나중에 만약에 통일됐을 때는 북한 사람들이 또 여기 많이 들어올 테고 주변 국가들도 많이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 세계화 시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주의,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좀 더 포용하는 그런 정책을 그리고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는 그런 중요한 말씀 해주셨어요. 자, 이제 거의 끝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지금 독일이 유럽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우리가 유럽을 통해서 얻은 거 뭐가 있는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유럽 연맹의 장점들, 특히 독일 입장에서 독일이 진짜 거의 매년 무슨 130억 유로 거기 투자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착해서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얻은 것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첫 번째, 독일은 경제에 되게 중요시하는 나라인데 뭐 모든 나라 똑같겠지만 일단 유럽 연맹이 생기고 나서 더 큰 시장이 마련됐잖아요. 더 큰 시장이 있으니까 그만큼 더 많은 일자리들이 창출했다는 것이 확실해요. 예. 더 많은 일자리들이 확실히 생겼으니까 독일 우리 국민들에게 되게 좋은 거죠. 큰 시장, 더 많은 일자리들. 그 우리한테 되게 좋은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유럽 연맹 내에서 기업들이 다 많이 경쟁하기 때문에 경쟁은 치열해지지만 대신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죠. 가격이 저렴해지니까.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거예요. 가격이 저렴해지는 그런 부분이고 또 하나는 바로 여러분도 독일 아니면 유럽 가시면 뭐 배낭여행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좀 자유여행이 마련돼 있어요. 와,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1990년, 91년쯤에 우리 엄마랑 같이 네덜란드 여행 갔어요. 독일 사람들이 네덜란드 많이 가요. 예, 왜 가는지 모르겠어요. 네덜란드는 그냥 큰 잔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덴마크도 마찬가지예요. 큰 잔디인데 그 다음에 바다 끝. 예, 그건 네덜란드하고 덴마크인데 우리 휴식 취하러 많이 가요. 그래서 1991년 이제 그 국경선 그 쉥겐 조약이 생긴 후인가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아직 국경이 그 막혀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차 타고 국경선 앞에서 정말 한 3시간 기다리면서 계속 조금씩 앞으로 갔다가 이제 우리 차례 왔을 때 여권 한번 보여주고 그리고 갔죠. 예, 그 큰 잔디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실 되게 많이 고생들 많이 했는데 지금은 자유롭게 여행하는 거는 정말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여름에 유럽 여행 갔어요. 오랜만에 3주 동안 진짜 회사 쪽으로 정말 빌어가지고 제발 우리 JTBC 제발 저를 잠깐 풀어주세요 하셔서 이제 3주 동안 유럽 갔다 왔는데 매니저가 나가서 다행이다. 그래서 3주 동안 갔다 왔는데 제가 기차 여행했어요. 오랜만에 한번 기차 여행 좀 혼자서 한번 좀 머리 씻으러 갔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엄마랑 잠깐 이탈리아 여행 갔다 온 후에 그것도 저가 항공으로 되게 편하게 다닐 수 있잖아요. 갔다 와서 친구 결혼식이 런던에서 열려가지고 제가 이번에 런던으로 비행기 타지 말고 기차로 한번 가보자 해서 기차를 탔어요. 그래서 그 컬른 중앙역에서 브뤼셀로 먼저 갔어요. 브뤼셀 갔는데 브뤼셀에서 이제 유로스타라는 기차가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오 많이 아시네요. 역시 그 유로스타는 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암스테르담, 파리, 브뤼셀 그리고 런던을 연결하는 유럽 내 기차인데 와, 그 기차도 너무 잘 돼 있고 너무 신기한 게 제가 브뤼셀역 내에서 이미 영국으로 들어가려면 거기 여권 검사하는 거예요. 브뤼셀역 그 내에서 벨기에 땅인데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여권 검사해야 되는데 영국이라서 그렇죠. 그 기차를 탔는데 기차 달리니까 제 핸드폰을 보고 있었는데 무슨 국경이 없어요. 기차 멈추지도 않고 갔다가 갑자기 여기 여러분이 수고해 주시는 덕분에 그 외교부 문자 오죠. 예, 지금 뭐 유럽 각국 그 안전 사냥꾼에 여기 혹시 일이 생기면 이 전화번호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미 영국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돌아갈 때도 멍 때리고 있다가 갑자기 또 외교부 문자 와서 벨기당이네 해서 다시 벨기로 들어가고 이런 거 너무 편한 거예요. 진짜요. 너무 편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 국경을 넘었는지 몰라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유여행의 큰 메리트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유럽 내에서 여러 가지 테러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물론 그거는 일일이 다 막을 수는 없어요. 제가 볼 때도. 왜냐면은 그거 막으려면은 개인 자유를
다 막아야 돼요. 근데 그렇지 못하니까 법적으로 그리고 인간적으로도 그렇고 그거는 거기까지 우리가 막을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유럽 내에서 인터폴이나 유로폴 그리고 여러 가지 군대, 경찰 덕분에 우리가 정말 안전한 유럽을 그래도 비교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은 바로 환경보호예요. 환경보호 요즘 시대에 정말 중요해요. 자랑하고 싶지 않지만 자랑 한번 해볼게요. 며칠 동안 기사를 봤는데 독일은 지금 석탄 발전소 그 80개 전부 다 지금 폐지할 예정이래요. 2038년까지. 그리고 우리 핵발전소도 2022년까지 지금 얼마 남았어요? 3년 남았는데 그때까지 다 폐지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독일은 지금 대체 에너지에 많이 의존하는 상황인데 지금 이미 30% 넘었어요. 대체 에너지에 그 의지하는 그런 비율이. 근데 그렇다고 해서 독일은 지금 100%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에너지 어디서 나와요? 프랑스 핵 발전소에서 들어와요. 우리가 구입하는 거예요. 예. 글쎄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독일 내에서 우리가 이제 환경 보호에 좀 신경 많이 써요. 그래서 중요한 이제 유럽연맹 공식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항상 언급되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깨끗한 물, 두 번째 깨끗한 공기,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소음 방지. 소음 방지도 되게 중요해요. 특히 독일 사람한테. 독일 사람들은 조용한 거 좋아해요. 예,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가 되게 엄격해요. 소음 방지에 관련해서. 분리수거 다 하시죠? 독일에서 우리가 유리도 분리수거 하거든요. 그래서 독일에 가시면 이제 동네마다 정말 아무리 우리 그 소도시 쉽게 말하면 좀 착하게 말하면 소도시인데 다른 말로 하면 땅촌이요. 네, 우리 시골 가시면 거기도 그런 그 유리 분리수거 할 수 있는 통들이 있어요. 그래서 초록색 유리, 하얀색 유리, 갈색 유리 거기서 다 분리시키는 거예요. 자, 근데 유리 뭐 분리수거 줬잖아요. 근데 유리 버릴 수 있는 시간도 정해져 있어요. 예, 밤 10시까지만 버릴 수는 있어요. 그 후에는 이제 소음 방지를 위해서 우리가 절대 버리면 안 돼요. 독일 사람들은 조용한 거 좋아한다고 했었죠. 9시 59분 가시면 괜찮아요. 버렸어요. 10시 1분에 그 유리 버리잖아요. 그럼 바로 창문이나 문이 열리면서 옆집 할머니가 나와요. 옆집 할머니가 나와서 저 지금 이 시간 지금 몇 시인지 아시냐고. 10시 1분인데요. 그러니까 10시 1분이잖아요. 하면서 이제 잔소리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 할머니들이 좀 조용한 거 많이 좋아하시는 편이라서 저희가 소음 방지 특히 독일에서 좀 많이 중요시하는 그런 문화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형식적인 표현 들리지만 제가 볼 때 그래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유럽은 독일한테 뭘 주냐면은 많은 소통, 협력, 평화 그리고 경제 발전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유럽 연맹을 통해서 얻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법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건데 독일 헌법 보시면 제1조 1항은 뭐냐면은 인간의 존엄성은 해쳐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이 나와요. 우리 전쟁 역사 때문에. 대한민국은 뭐죠? 그렇죠. 민주공화국이다. 그리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나와요. 제가 볼 때는 헌법은 역사 때문에 생기는 것 같아요. 한국은 500년 넘은 왕국 그리고 35년의 식민지 그렇죠? 이런 역사 때문에 이제는 드디어 국민들이 권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헌법 제1조 1항으로 정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독일은 1차 대전, 2차 대전이라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을 절대 해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제 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유럽 연맹을 통해서 인권, 민주주의, 평화 그리고 사회적 정의를 많이 이제 실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회적 정의를 우리 정말 많이 좋아하는 표현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그 글로벌 wirtschaftspolitik처럼 우리가 soziale Gerechtigkeit, 그러니까 사회적 정의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한국 사람은 항상 독일을 부러워하잖아요. 학비가 무료라고. 왜 그런지 아세요? 세금 겁나 많이 내고 이러고 있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정의를 실천하는 방식은 바로 사회적 시장 경제 때문이에요. 한국은 자유적 시장 경제예요. 예, 미국처럼. 근데 저희는 사회적 시장 경제라고 해서 조금 더 많은 세금을 거둔 대신에 국가가 어느 정도 보안관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자본주의가 너무 약자를 잡아먹지 않게. 예, 그래서 한국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약간
제가 우리 관장님한테 그 말씀드렸더니 공산주의 이러고 하시면서 공산주의까지 아니에요. 예,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하지만 사회적 정의라도 우리가 실천하자는 그런 유럽연맹 그리고 독일 내에서 중요한 정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권, 민주주의, 사회적 정의 그리고 평화를 그리고 기회 평등성을 중요시하는 그런 유럽연맹인 것 같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내용인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보람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제 카페에서 열심히 기사를 보고 자료를 보고 머리를 굴리면서 덕분에 정말 많이